예, 그래서 이 기업이 부채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시다. 채권을 발행하면은, 물론 채권 발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업이 일단 신용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뭐 회사채 발행한다, 사채 발행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요즘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정부의 무슨 회사채 시장 안정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가고 있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투자자들은 채권을 받고 현금이 들어가서 요게 기업이 현금을 조달하게 되고 그 채권자의 대차대조표 죄송합니다. 를 보면은 이 채권은 어디에 있게 된다? 자산 쪽의 일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금 이 대차대조표에서 무엇이 지금 대변에 있고 무엇이 차변에 있고 대변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차변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채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업이 채권 갖고 조달하면은 부채 자본 조달 수단을 채권 발행한 거죠. 그래서 이쪽 부채 쪽에 계상이 되고 자본 조달 수단이 되는 거고요. 이 채권을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 이쪽 차변 자기 자산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기업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하면은 결국은 이런 대차대조표가 그려지게 되고 하여튼 이 대변 쪽은 자본주가 수단이고 이 차변 쪽은 조달된 자본을 갖고 자 어떻게 이상한 메시지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조달된 자본을 갖고 어떻게 지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쪽 자산하고 이 그림에서도 이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래서 요게 항등식이야, 항등식. 부채 플러스 뭐다? 자기 자본이다. 요게 항등식입니다. 반드시 요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부상으로도, 장부가로도 요게 돼야 되는 거고, 각각의 시가로도 요게 이 항등식이, 이론적으로 성립을 해야 되겠고, 회계장부에선 당연히 이쪽 차변이 뭐 예를 들어서 총 100억 원이다. 그러면은 결국 대변도 반드시 부채하고 자기자본 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00억 원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기업의 결국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자본 순자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기업의 여기 자기자본, 결국은 이 부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채권자들한테 다 이자하고 원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 기업의 순자산이 이렇게 남아서 기업 자체가 혼자 굉장히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냐. 기업은 법인이죠.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법적 법인격을 부여했을 뿐인 것이지 이게 자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요 결국 남는 자기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외부에서 이 자기 자본을 공유한 누구한테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 항등식이 얘기하는 게 이쪽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거고 자산은 자산 쪽은 플러스 양의 자산인 반면에 부채하고 자기 자본은 뭐다? 마이너스 자산, 음의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자기가 뭔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누구의 자본으로부터 형성이 됐느냐는 부채 자본을 공유한 사람과 자기 자본을 공유한 사람들이 결국은 돌려줘야 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이게 다 기본적으로 양변이 같아서 캔슬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체는 뭐냐? 사실 실체는 제로예요, 제로. 제로. 이게 0 팩토리알이 아니라 0 팩토리알은 1이죠. 1 쓴 게 아니고 0이라는 느낌표 지금 찍은 건데 다 네팅하면은 제로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 알고 그래서 법인 기업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건 무슨 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여기서 뭐 사치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 채권자들한테 줘야 될 거 다 줘야 되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주주 거지만 이 주주도 결국은 주주가 자연인이죠. 자연인 결국 자연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 자기 자본 돌려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다 양변이 캔슬하돼서 기업의 사실상 실체는 다 우리가 네팅하면 이론적인 게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제로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부 얘기할 때 자 아까도 이 기업의 대변 쪽에 있는 이 채권하고 이 채권을 들고 있는 누군가 채권자의 차변 쪽에 이게 다 캔슬아웃이 되면은 이런 금융자산들 다 캔슬아웃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까 주주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에 있을 주식하고 이 기업 대차대조표에 대변에 이거 다 캔슬아웃 된단 말이에요. 캔슬아웃. 그래서 자 모든 금융자산들이 다 캔슬아웃 돼서 국부에 금융자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그 이전에 기업만 포커스에서 봐도 결국 대차대조표를 우리가 그린다는 얘기가 양변이 같아서 결국은 다 캔슬아웃 돼서 기업의 실체는 뭐 사실상 이게 제로다를 벌써 여기서 암시적으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대차대조표의 모든 그 항목들은 자 이제 뒤에서 어떤 항목이 나오는가는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항목들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가치가 어떻게 물론 이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다 절약 변수가 되겠고 뒤에 나오는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유량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유동성 순으로 기입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유동성, 이게 사실 좀 많이 들었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현금이 최고의 유동성이에요, 현금이. 그래서 어떻게 현금으로 빨리 바뀌느냐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경우에도 1년 만기짜리가 있고 3년 만기짜리가 있다. 그러면 유동성이 보통 1년 만기짜리가 만기가 짧아서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채권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유통시장이 있어서, 전에 얘기했던 세컨더리 마켓, 거래를 하는 거죠. 계속 소유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권 사가지고 3년 만기짜리다, 3년까지 꼭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그 유통시장 가서 그냥 매각해도 됩니다. 매각해도 돼요. 그 유통시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있고, 또 그게 원활하게 작동한다. 그러면은 그게 현금화가 쉽다,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특히 이제 이 매각하는 거는 사실 금융자산 매각보다는 이제 실물자산 매각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거는 내가 한번 이게 팔려고 내놔도 이게 실제 팔리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부동산이 지금 뭐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내가 여유가 있으면 뭐 호가를 내가 12억에 팔겠다라고 이렇게 직방 같은 데 내놓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당장이라도 내일 부동산 이거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막 후려쳐가지고 막 8억에 내놔도 내일 당장 계약이 안 되죠. 이거 아마 한 5억쯤 내놔야 막 전화가 올 거예요.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이 매각까지의 시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 그래서 부동산 대표적 부동산이 그래요. 특히 부동산 포함한 여러 가지 실물 자산, 예를 들어 공장기계 설비 이런 거 매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이고 반면에 금융 자산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또 평상시에는 현금하고 예금을 잘 구별을 안 하죠. 잘 구별을 안 하고 그냥 다 대충 예금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현금하고 예금은 엄밀히 따지자면 다른 거지. 현금은 지금 당장 내가 들고 있는 지폐하고 동전을 얘기를 한 법정통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거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이거를 예금을 현금화 하려면은 좀 귀찮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도 약간 들고 게다가 내가 지금 이게 뭐 자유 입출금식이 아니고 1년 정기예금을 이렇게 넣어놨다. 근데 중간에서 이걸 찾겠다. 이러면은 또 뭔가 이 어떤 자기가 약간의 손실을 봐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예금은 워낙 유동성이 좋으니까 손실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까 자기가 크게 지금 손실을 보고 이게 팔아야 되는 거고 지금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손실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1년 예치하기로 했다가 6개월 만에 찾게 되면은 손실 보지 않고는 유동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는 현금하고 예금도 우리가 유동성 차이가 있는 거고 당연히 유동성 그 자체 현금 요건 유동성 그 자체고 얼마나 빨리 유동할 수 있느냐니까 당연히 이런 예금 MMDA 또 MF 이런 것들 유동성이 좀 현금보다 어떻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비교적 유동성이 좋은 자산들 현금 또는 예적금과 같은 현금 등가물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니마켓에다가 갖다 팔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팔아서 금세 내가 큰 가치 하락 없이 빨리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 보통 우리가 유동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공장 기계 설비와 같이 어떤 이런 실물 자산들이 보통 우리가 비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 대차대조표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대차대조표의 이 자산에 아무 자산에 막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어디로 위로 가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좀 더 아래쪽으로 간다.
자, 부채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자기 자본이고, 여기 이제 부채가 될 텐데, 부채 중에서도 빨리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는 보다 위쪽으로, 좀 그 만기가 긴, 좀 그, 이른바 고정부채 또는 장기부채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또 그런 순서로, 기본적으로 이 기입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 이 대차 대조표 항등식 또는 그 밸런스 쉿, BS 아이덴티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이퀄이 그냥 항등식. 그래서 이 자산은 이건 차변에 있는 거고, 부채하기 자기 자본은 대변에 있는 거니까, 이 두 개 합이 항상 이게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도 그래야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가상으로도 그래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대차 대조표 항등식이 되겠고,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미안합니다. 자산으로부터 캐시플로우, 이게 잘 안 써져서 미안합니다. 캐시플로우 from asse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 공부할 때도 요 항등식이 또 중요하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대차대조표, 대변과 차변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등식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요거 우리말 영문. 자, 자기 자본은 스탁홀더, 주주의 에쿼티다. 자기 자본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거 넷워스, 순자산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소유권자죠. 이 주주가 오너스 에쿼티. 채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채권만 있는 거지. 그래서 돈 빌려주고 이자하고 원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권, 배당권 이런 것들이 업체 채권자는 반면에 주주는 있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에쿼티 캐피탈라이제이션, 또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얘기했지만 금융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근데 또 그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떤 용어들이 이제 같은 거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그때 쓰임새가 더 적절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식 우리가 스탁이라고도 하고, 또는 쉐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에쿼티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요게 그때 더 적절한 용어가 있을 수가 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알아서 체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자기 자본 말고 순자산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순자산 사실상 자기 자본이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정리하자면은, 여기가 차변이고, 여기가 뭐고, 이쪽이 대변이고요. 대변은 여기가 자기 자본이 되는 거. 그래서 스탁홀더스 에쿼티가 되고, 여기가 전체가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부채가 되고, 사실 부채를 부채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느냐는 수단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자기 자본은 기본적으로 뭘로 조달한다? 주식이고, 주식 중에서도 뭘로? 보통주로 조달을 한다, 보통주로. 요거랑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 나중에 가서 얘기하는 우선주가 되겠는데, 우선주는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회계적으로는 자기 자본을 치지만, 우선주 자기 자본을 치지만, 사실상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어디에 부채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이 우선주 나중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하다. 부채 같기도 하고, 자기 자본 같기도 하고, 타인 자본 같기도 하고, 자기 자본 같기도 하고. 자, 하여튼, 부채 쪽 보면은, 좀 더 유동부채가 위쪽에 가고, 장기부채가 아래쪽에 간다. 자, 자산도 보면은, 유동자산 위쪽에, 고정자산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 current asset, liquid asset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유동자산이란 얘기죠. 자, 유동부채도 current liability. 자, 고정자산 이거 보통 우리가 비유동자산, 고정자산 그러니까 liquid asset, fixed asset 등등 또는 장기자산, long term asset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공장 기계 설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fixed asset 요게 좋은 게 있어야 이거 공장 기계 설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 돼. 물론 여기에 이제 토지나 빌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공장과 기계와 설비와 같은 이른바 생산재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생산에 투입이 돼서 제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 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고, 유동자산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현금이 있고요. 현금이 있고, 또 예금 같은 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뭐 당좌 예금이라든가 뭐 이런 예금들은 더 아래쪽에 있게 되고,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떨어지는 순서로 가서 이제 제일 나중에 재고 자산이 있게 되는 거죠. 재고 자산이. 근데 여기는 주로 이런 현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단기 금융시장에서 빨리 팔 수 있는 어떤 단기 금융 상품이라든가 또는 뭐 주식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다른 계열사 출자 차원에서 주식을 어떤 기업에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유동자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금하고 예금 갖고 뭐 이런 어떤 우리 아까 제품 생산해야 되는데, 좋은 제품 생산해야 되는데 현금 갖고 예금 갖고 뭐 주식 갖고 뭐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겠습니까? 실제 그 생산에 투입되는 자산은 이 고정 자산들이고 공장기계 설비들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100%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고정 자산을. 왜냐하면은 현금이 없는 채로 가다가 현금 필요할 때 되면은 이게 자칫한 기업이 이른바 흑자도산 막 이런 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관리 또 유동성 관리 잘 해야 돼서 어느 정도 당연히 유동자산으로 적당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유동자산을 100% 갖고 있겠다, 이것도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죠. 물론 유동자산을 100% 갖고 있으면 이 기업이 뭐 이렇게 파산한다거나 또는 뭐 빚을 이자하고 원금을 못 내가지고 뭐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 가능성은 굉장히 없거나 줄어들게 되겠지만은, 그런 기업이 뭐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이나 예금 이쪽에서 무슨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핵심적인 어떤 생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정 자산을 잘 마련을 해서 이거를 갖고 그 좋은 제품, 또 이제 뭐 주로 이제 서비스 기업들은 어 이런 어떤 공장 기계 설비보다 이제 좀 좋은 서비스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기업들은 사실 이제 고정 자산의 이 비중이 좀,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고정자산의 비중이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좋은 자산을 잘 보유를 해야 되고 적절히 유동자산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 자, 고정자산에도 보다시피 뭐가 있어요?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대차대조표의 차변에는 유동자산 고정, 여러분 이 영문 용어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유동자산 좀 구체적으로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예금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단기 금융상품 또는 단기 시장증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유동자산 중에 하나는 빨리 이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어카운트 리시버블 또는 리시버블이라고 부르는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물건을 팔고 또는 어디에가 납품을 하면은 일반 소비자한테 팔면 캐시가 바로 들어오겠지만은 이건 어떤 기업에다가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물건 받고 돈 바로 안 주고 끌어주죠. 그래서 매출하고 나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매출 채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만기가 있는 거죠. 만기가. 그래서 요것도 유동자산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타 법인에 대해서 그게 뭐 계열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주식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채권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동자산이 되겠고요. 유동자산 중에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유동자산 중에서 보통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 보통 우리가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자동차 100대를 만들어서 80대 팔고 20대 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것도 이제 곧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뭔가 팔려야 현금화가 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 중에서 이제 가장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취급을 해서 유동자산 중에 가장 아래쪽으로 계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보다 밑에 아까 얘기했던 고정자산 또는 장기자산 또 비유동자산이고, 이게 사실 기업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자산이 되겠고, 대표적으로 빌딩, 공장,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이고요. 자, 무형자산은 보통 이제 상표, 특허권, 기술 이런 만져지지 않는 이런 자산이고, 최근에 와서 특히 서비스업 기업이라든가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다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아주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 기업이다 그러면 토지나 공장이나 기계나 설비나, 물론 이제 여기 기업에 트럭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게 다 유형의 고정자산인데, 이런 것도 많이 갖추고 있지만은 최근에 서비스업이나 IT 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것보다는 주로 특히 이제 IT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서버 이런 거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유형자산도 있지만 그 기업의 어떤 기술, 그 기업만 갖고 있는 어떤 기술 또는 어떤 뭐 특허권이라든가 영어권이나 상표권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이제 채권에 와서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미국에 잘 나가는 지금 그 미국의 뭐 애플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사실은 그 이 대체적 평을 보면은 이런 것들 그렇게 포션이 그렇게 의외로 크지가 않다. 근데 우리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그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직접적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유형 고정 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다 그러면은 고정자산보다는 유동자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채권, 매출 채권이나 대출해주고 갖고 있는 이 채권 관리, 그 대출 채권 많이 갖고 있겠지만은, 자, 그 기업들은 주로 이제 고정자산, 유동자산보다 고정자산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금융기관들은 주로 유동자산 많이 갖고 있고요. 금융기관 공장기계 설비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무슨 뭐 상표 특허권 특별히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 중에서 주로 이제 그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하는 건데, 제조업 기업들은 사실 유형 고정자산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그 서비스업 기업들은 그 이 무형 고정자산 중요하고, 최근에 와서 IT 산업 이런 쪽에서는 뭐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이쪽 기술 쪽이 훨씬 더 이게 그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을 늘리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라고 하죠. 주식투자, 채권투자가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무형자산 늘리는 행위, 이런 무형자산 늘리는 행위, 이런 투자를 특별히 우리가 무슨 투자라고 하죠? R&D 투자다. R&D 투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앞선 차별을 살펴봤고, 이제 대변 보겠습니다. 대변은 아까 어떻게 조달했느냐의 문제가 되겠고, 특히 그 부채 쪽에서는 유동부채, 장기부채고, 유동부채, 단기부채, 또는 장기부채 고정, 이게 다 비유동부터 다 같은 말들이 되겠습니다. current liability, short-term liability, fixed liability, long-term liability 다 같은 말들이고요. 자, 위쪽에 계산된 유동부채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매출 채권과 반대되는 개념이 외상 매출금과 반대되는 게 외상 매입금, account payable, receivabl이 아니라 매입 채무죠. 이건 뭐냐면은 매출 채권은 내가 물건 납품하고 돈 못 받고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물건 받을 때도 돈 바로 안 주고 끌어줬다. 주로 이제 상업보험들 끌어줬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매입 채무가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부채 쪽에 들어가고 주로 유동부채로 계산이 되고요. 그거 외에 보통 기업 활동을 하다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다가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실제 그 거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상업거래. 그리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와중에 그 어음이 발행이 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이 CP,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그냥 그 자본 조달 목적에서 잠시만 좀 빌려주세요 하고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업어음이라고 하고요. 이 어음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상업어음 또는 진성어음, 요거 좀 달라요. 그쵸? 요거 이제 물건 사고 팔 때 생기는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고, 이 기업어음 또는 우리가 융통어음, 금융어음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요거 순전히 그 상업거래하고 무관하게 돈 좀 짧게 빌려주세요. 한 3개월 만기로. 뭐 그런 차원에서 이른바 커머셜 페이퍼, CP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빨리 갚아야 되니까 만기가 보통 짧고, 반면에 이쪽은 이제 장기부채 쪽 이제 회사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하는 그 채권인데, 그래서 요걸 이제 뭐 단기 채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단기 사채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만기가 짧아서. 그래서 요건 주로 이제 만기가 짧은 거. 해서 적어도 만기가 3년 이상 되는 중장기 만기가 되는 거. 그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음 발행하는 경우에도 유동부채로 들어가고, 회사채 발행하게 되면 장기부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뭐 CP 발행한다, 회사채 발행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사실 CP 발행하는 것도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 은행 가서 대출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거보다 보통 이제 시장에 직접 나가서, 이건 직접 금융이죠. 전에 얘기했던 은행 가서 대출하는 건 이제 간접 금융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직접 금융 방식은 자기네가 자기 시장 나가서 조달을 하게 되면은 은행 거치지 않으니까 은행한테 갑을 관계 형성될 것도 없고, 은행 가서 뭐 아쉬운 소리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네 신용으로 그냥 그 채권 발행하고 주식 발행하고 이런 거 하면 좋은데, 뭐 주식 발행하기도 쉽지 않고 채권 발행하기도 쉽지 않고 CP 발행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용도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발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적어도 저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그 일반 대중으로부터 이제 신용을 얻어서 그 이 채권 회사채나 CP를 발행을 할 수가 있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뭐 CP 발행한다, 회사채 발행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장기 부채는 보다시피 만기 1년 이상의 부채가 돼서 이게 그 부채가 좀 꽤나 오래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회사채 발행할 수도 있고, 은행 가서 단기 대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 대출하면 이제 이쪽 그 유동부채 쪽에 있겠지만은 장기 대출에서 이 장기 부채를 조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채 발행하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만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회사채 발행한다 또는 뭐 CP 발행한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채권자들 뭐 보통 우리가 그 뭐 채권자 크레디터다, 반드 홀더다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해. 물론 이제 은행은 뱅크죠, 뱅크고. 자, 또 하나는 그 장기로 조달한다 그럼 장기 부채하고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차대조표를 그리게 되면은 자기 자본이 있고 장기 부채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통 우리가 장기 자본이에요. 장기 자본. 요건 단기로 조달하는 단기로. 그래 빨리 갚아야 돼. 근데 공장기계 설비를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고, 더 증축하겠다고, 공장 증축하겠다고 단기로 돈 조달해가지고 공장 투자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 빨리 갚아야 되니까. 이건 길어야 1년 만기인데 공장 한 번 지는데 1년 내에 공장 지어져요.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그 공장기계 설비를 늘리는 그런 투자를 할 때는 장기 자본을 조달해야 돼. 장기 자본을. 그래서 적어도 장기 부채나 만기가 없는 주식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뭔가 투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본 예산, 이 캐피탈 버지팅, 우리 전에 잠깐 얘기했죠.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 CP 3개월짜리 발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억 빌려서, 시장에 3천억 빌려서, 공장기계 설비 내가 투자하는데 이거 쓰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만기 들어와서 돈 못 주면 자기가 파산하는 겁니다. 부도나고. 자, 그래서 그 유동부채랑 장기부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제 부채 자본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의 문제고, 대차대조표에 대별해서 유동성이 높은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가 좀 더 장기부채보다 위쪽에 가 있게 되고, 그 아래쪽에는 에쿼티죠. 자기자본.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 보면은 선순위가 제일 위로 가요. 선순위가. 그 다음 후순위. 그러다가 제일 가장 후순위가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자기자본. 에퀴티가 가장 뭐다? 후순위다. 그래서 저희는 얘기했고 나중에도 가서 얘기하겠지만 자녀 재산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다. 자녀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순위권자들 다 줄 거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있으면 누구 거다? 그게 바로 자기 자본을 제공한 누구 거다? 주주 거다. 그래서 리스크를 치면은 이 주주가 가장 리스크가 큰 거죠. 이게. 반면에 업사이드 포텐셜을 주주는 누릴 수가 있어요. 기업이 잘 되면은 여기 줄 거 다 주고 주주한테는 많이 남는데 이쪽 채권자, 부채, 타인 자본을 제공한, 보통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통칭해서 대충 이제 채권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채권자는 기업이 잘 돼도 지가 좋을 건 없어. 물론 기업이 잘 되면 신용도가 기업이 좋아지니까 자기 돈 잘 갚을 거다라고 하는 게 있겠지만은, 자기가 들고 있는 채권 가치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약간 오르긴 하겠지만. 근데 기업이 잘 된다 그러면 주식은 어때요?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시 얘기하겠지만, 채권자는 기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자기가 이 약정된 이자하고 원금만 받으면 땡이에요. 근데 주주는 기업이 잘 되면 자기도 좋은 거고, 안 되면 자기도 같이 망가지는 거. 이게 사실 일종의 기업의 그 같이 운명 공동체가 주인이고, 이쪽은 뭐니까 그냥 타인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만 잘 받으면 되는 거니까 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 대변, 자본 조달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른바 이제 순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순위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은, 당연히 어떤 뭔가 이
배분을 해야 될 때 이 비례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순위자가 있고 2순위자가 있으면 1순위가 먼저 다 줘.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2순위자 다 줘.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3순위자 다 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고, 기업 경영 굉장히 잘해야 이 주주들이 이익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주가도 올라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얘 기업이 파산했다. 파산하면은 사실, 이쪽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자산 다 매각해가지고, 판 돈으로 이거 다,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2순위 채권자도 거의 변제받지를 못해, 기업이 파산한 경우. 1순위 채권자도 거의 한 몇 프로 정도? 한 50% 정도를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이 자본을 댔던 채권자든 주주든, 상당히 큰 그 경제적 그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후순위다. 보통 후순위 채권 하면 보통 이제 금리가 더 높은데, 후순위니까, 뭐 1순위 채권자가 다 받고 그 다음에 후순위니까 뭐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전혀 받을 뭐 없습니다. 거의 특히 이제 기업 파산하는 경우에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자본도 결국 누구한테 주주한테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다 네팅 아웃 하면은 결국 기업은 실체가 제로다. 자,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이 대차대조표에서 아까 자기 자본, 여기 기본적으로 뭐다? 보통주다. 그래서 경제적 실질로 치면은 이 우선주는 부채에 가까워요. 부채인데, 회계적으로는 이거를 자기 자본으로 계산을 하지만, 이 경제적 실질은 뭐에 가깝다? 부채에 가깝습니다. 부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이브리드 증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주 중에서 우선주주야. 그래서 우선권이 있어요. 채권자 중에서도 아까 1순위자, 2순위자 이렇게 있듯이 주주 중에서도 우선권이 있는 데가 우선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못 줬던 배당도 우선주주한테 먼저 줘야 돼. 못 준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보통 주주가 받는 거야. 올해 이익이 나도 채권자 주고, 물론 채권자 이전에 노동자한테 주고 납부범죄 다 주고 세금 내고 자, 그리고도 남는 거 있으면 이제 주주 몫인데, 주주 몫 중에서도 우선주주 먼저 채워줘야 돼. 먼저 주고,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준다? 보통주주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선주는 말이 우선주지 사실 채권적인 성격이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는데, 순운전자본은 자, 아까 잠깐 지나갔었는데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부채가 있는데 그게 항상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차익이 있습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하고 차이.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 넷워킹 캐피탈, 순운전자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동자산 빼기 그냥 유동부채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유동자산 관리랑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유동자산 관리하는데 또 중요한 게 유동부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유동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는 넷워킹 캐피탈을 잘 관리하는 거고, 자, 우리가 아까 대차대조표에서 전액 다 기업이 고정자산 들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쵸? 뻑뻑하죠? 현금 없으면은 자칫한 파산을. 그래서, 유동자산이 직접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은, 고정자산 투입되죠. 유동자산 일종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윤활유, 버퍼 역할을 하는 거고, 유동자산 관리를 당연히 유동부채하고 같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이쪽하고. 그래서 이게 순운전자본 관리가 되겠는데, 그래서 요게 크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데 요게 이쪽으로 크게 되면 단기적으로 자칫 얘가 디폴트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순운전자본이 양이냐 음이냐, 요게 상당히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차대조표 예시가 되겠는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자, 보다시피 이쪽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아시아퍼시픽회사의 영문 대차대조표 그대로 옮겨온 거고, 요 그대로 이제 번역한 게 요게 되겠는데요. 당연히 여기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뭘로 계산이 되면 달러로 평가가 돼요. 달러로. 이게 한국 기업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법제에 따르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금융감독원 가면은 이 큰 기업들 다 재무제표를 리포트를 해야 되는 다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다트 시스템. 그래서 여기 가면은 올려야 기업들도 재무제표 원하는 거 다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에도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미국 받아서 만든 거지. 그래서 여기 미국 기업이니까 달러로 계산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여기 나온 한국 기업들은 물론 원화로 당연히 계산이 되겠죠.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거, 27억 달러인데, 토탈 에셋을 27억 달러로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총 자산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 어떤 거는 달러로 평가하고, 어느 금으로 평가하고, 어느 유로로 평가하고, 어느 원화로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사용. 그래서 우리가 화폐금융론 공부할 때, 이 화폐는 이 가치 척도다, 유메레어다, 척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회계의 단위다, 화폐가 이런 얘기하죠. 그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이런 회계뿐만 아니라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 그래서 이 어카운팅이죠, 회계가. 그런 걸 할 때 단위가 기본적으로 화폐가 단위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달러 쓰는 거고, 다트에 나온 한국 기업들은 당연히 원화로 나와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총 자산이 예를 들어 300조 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달러 들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뭘로 평가하니까, 달러로 평가하니까 캐시는 104달러 평가가 되고, 리시버블 이거는 455달러, 이거 물론 이제 지금 단위가 100만 달러지만, 그래서 총 자산이 달러로 평가하면 27억 달러 평가가 된다, 이렇게 리포트를 한 거고, 이 대량과 차별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이 있고 뭐가 있고, 지금 이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은 각각 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 부채 자본은 또 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달러로 달러를 회계 단위로 써서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차대조표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훨씬 더 자세하게 어떤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어떤 것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등등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굉장히 양도 많고. 근데 지금 우리는 기업 재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대차대조표의 기본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동성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유동성은 하여튼 빨리 현금으로 바뀌는 게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자체가 가장 최상위의 최고의 유동성이고, 유동자산 중에서는 보통 유동성이 제일 낮은 게 재고자산이 유동성이 낮습니다. 이건 빨리 팔려야 현금화가 되는 거니까, 재고자산 자체가 팔려야. 자, 그리고 고정자산, 빌딩 기계, 이거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우리가 또 개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마 거시경제 공부하다 보면은 투자의 비가역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투자 한번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 바로 이게 만약에 투자 한번 하고 나서 공장기계 설비 한번 지으면은 내가 쉽게 현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투자했다가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게 안 되는데, 유동자산은 예를 들어서 이쪽 유동자산은요, 이거 말 그대로 유동화가 쉬워. 그래서 내가 유동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예금 갖고 있다. 이건 쉽게 현금화가 되죠. 또는 다른 기업이 발행한 어떤 증권 갖고 있다. 이거 시장에 있으면 시장 갖다 팔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회수가 된다. 근데 이런 비가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액셋이 안 된다. 이게 현금으로 다시 회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장기계, 빌딩, 공장기계 설비 등의 이런 고정자산은 유동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자,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또 어떤 말과 관련이 있다? 투자가 irreversible하다. 그러니까 내가 기계 10억짜리 샀다가 다음날 팔려면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 8억에 내놨다. 팔릴까? 안 팔리죠. 이거 거의 2, 3억에 내놔도 잘 안 팔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런 고정 실물 자산들은 유동성이 상당히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유동성이 사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슈이면서도 유동자산을 갖고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가 현금, 예금, 적금, 무슨 증권 이거 갖고 물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기계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 기업 활동의 생산 활동 핵심은 고정 자산에 있고 당연히 이 공장기계 설비에 있는 거지만 유동 자산이 버퍼로서 적당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고정 자산이 제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하고 자칫하면 유동성 딸려가지고 이른바 financial distress 최악의 경우 부도 또는 파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대차대표의 차변 전체가 다 100% 꽉 채워질 정도로 유동자산 들고 있다. 이게 좋은 선택이냐? 아니란 말이죠. 전체 다 고정자산 들고 유동자산 제로다. 이것도 좋은 선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적절히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 또 어떤 특징이냐면은 내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으면 현금 수익성 있습니까? 수익성 제로죠. 근데 내가 유동성을 포기하면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유동성이 떨어질수록 뭐가 된다? 수익성이 올라간다. 더 뭐가 붙는다? 수익률 높아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동성 리스크에 따른 뭐가 된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자,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런 실물 자산들은 상당히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아야 되는 거고 공장기계 설비를 갖고 생산 잘해서 물건 잘 만드는 그래서 수익이 나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건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근데 유동성을 내가 확보를 하고 싶으면 원금 보장은 되지만 수익성 제로예요. 수익성 제로고 자 근데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유동성 포기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자, 나중에 얘기하겠죠. 실현되는 수익률하고 내가 예상하는 기대 수익률하고 조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다른 개념이 되겠는데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걸 우리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자산 쪽을 적절히 잘 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고민하고 똑같아요. 이거 제일 마지막에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 나올 때 물론 요즘 뭐 계속 동영상 강의 듣느라고 학교 다 지금 이 오프라인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외출하는데 내 지갑에다가 10원 넣고 나간다. 이거 좋아요? 안 좋은 전략이지. 내가 그럼 캐시를 왜 넣고 나가냐? 뭐 신용카드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 제로로 나간다? 또 이러지는 않죠. 10원 넣는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고 케인즈가 얘기하는 거래적 동기가 있고 예비적 동기가 투기적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 보유 또는 우리가 통화 수요, 현금 수요를 하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물건 사고 팔 때 필요한 거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 당한다. 그런 것도 현금 필요할 거고 투기적 동기는 요즘 부각되는 동기죠. 지금 주가 떨어지고 채권 시장도 엉망되고 막 부동산 시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떨어지고 모든 자산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은 그냥 현금 들고 있는다. 현금 들고 있는다. 그게 이제 투기적 동기죠. 현금도 하나의 어떤 투자 대상 자산으로 보고 이제 어떤 최적화를 한다. 그게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요 세 가지 현금 보유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10원 넣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니고 내 지갑에다가 500만원 넣고 나온다. 캐시로. 이것도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 중간에 내가 적절한 캐시가 어느 정도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게 모르게 최적화를 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10만원, 어떤 사람들은 20만원, 어떤 사람들은 5만원, 어떤 사람은 만원, 뭐 등등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내 지갑에다가 100원 넣고 나오겠다, 10원 넣고 나오겠다, 이런 선택 안 합니다. 내 지갑에다 500만원 넣고 나오겠다, 캐시 넣고 나오겠다, 이런 선택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적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기업 재무 관리에 있어서 유동자산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재무 레버리지가 되겠는데, 자, 재무 레버리지, 우리 보통 이제 레버리지 하면은 부채를,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미안합니다.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이 부채를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이 부채는 부채 대시지, 또는 라이어빌러티지. 그러니까 레버리지, 라이어빌러티, 뎃, 이거 다 같은 말들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특이한 지렛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느냐.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보통은 재무 레버리지, 이거 보통 이제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측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자본 구조를 봤을 때,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파이낸스 레버리지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총 자산 중에서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를 부채로 조달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건 이제 그때그때 따라 다 다른 건데, 보통 이 후자보다는 전자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자기 자본은 주주, 자녀재산 청구권을 가진 주주 몫이고, 그 채권자는 일단 우선적인 청구권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 자, 지금 왜 이게 레버리지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부동산이 내가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사고 싶을 때 나는 돈이 2억밖에 없어. 은행에서 8억을 대출했어. 물론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안 해주죠. LTV나 DTI 때문에. 물론 뭐 만약 했다고 하면은, 자, 근데 만약에 10억이 12억이 됐어요. 그럼 몇 프로 올랐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20% 올랐죠? 자, 근데 나는 내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 내가 2억 투자해서, 물론 여기 이자 좀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 이자 요즘 금리 낮으니까 없다 치면은, 2억 투자해서 얼마 이익이 나왔어? 2억 이익이 나왔지. 수익률이 얼마야? 무려 100%가 돼. 100%. 자산 가격은 몇 프로밖에, 20%밖에 안 올랐는데, 나는 지금 수익률이 얼마가 돼서, 내 수익률이 레버드 됐습니다. 몇 배로? 곱하기 몇 배로? 5배로. 왜 그럴까? 자기 자본이 얼마밖에, 전체 금액 중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5분의 1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의 역수인 5배로 증폭이 된단 말이죠, 이익이. 그래서 레버리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 부채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가 레버리지 시키는 거죠. 그럼 되게 좋은 거네?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올랐으니까 좋은 거지. 만약에 이게 8하고 떨어졌다. 8하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손실도 어떻게 된다? 손실도 증폭된다. 그래서, 부채는 양날의 칼입니다. 뭔가 내가 부채를 써가지고 내의 이른바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게 손실 날 때도 손실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채를 쓰는 게 좋으냐 안 쓰는 게 좋으냐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뭐 이런 거 겁나서 내가 부채를 제로로 유지하냐, 이것도 좋은 결정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겠지만 부채가 보통 자기 자본 대비해서 지금은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를, 재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그 레버리지 쓸 거냐 하는 게. 근데 우리 그 97년도 경제위기, IMF 위기 들어보셨죠? 그 직전에 한국 기업의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재무 레버리지가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그 당시에 무려 얼마가 되냐? 40 내지 완전히 그냥 빚으로, 빚잔치. 40, 50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기업 총 자산이 엄청나게 커 보이죠. 그러나 IMF가 그 당시에 90년 그 외환위기 같은 경제 충격이 왔을 때 모두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많은 기업들이 이 너무 높은 그 재무 레버리지, 굉장히 안 좋은 재무 건전성 때문에 쉽게 파산하는. 그래서 기업 파산하는 바람에 은행도 파산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쳐서 결국 우리가 IMF 위기가 도래했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대차대조표에다가 당연히 장부가를 표시한 장부가. 그래서 장부에 나오니까, 북에 나오니까 우리가 북밸류라고 하는 거고, 문제는 이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회계 기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의 여건 때문에, 보통은 시가. 그러니까 시가가 뭐냐면은, 시장에다 갖다 팔았을 때 얼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인 가치다. 또는 실제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내가 문제를 냈지만은 도대체 가치란 무엇이고 왜 생기나? 그리고 어떤 건 가치가 비싸고 어떤 가치가 왜 싼가?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경제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100원의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100원의 가치는 그냥 100원이죠. 이건 그냥 현금이니까 그 가치 측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여기 10원짜리 동전도 이게 사실은 이 재밌는 게 지금은 그런 동전 안 나오지만 10원이다 이거 액면가. 근데 요게 예전에 이게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주석과 나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던 게 들어서 10원짜리 만들던 시절에는 요게 시가가 막 30원 이랬어요. 왜? 예전에 70년대에는 이 금속 가격이 거의 뭐 바닥을 쳤는데
이게 최근에 90년대, 2000년대, 이게 2010년대 오면서 금속 가격이 7, 80년대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금속 가격이 크게 이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라 가지고, 이게 지금 재료가 이게 그 뭐 구리, 동, 그러니까 주석 이런 거라서 이게 시가가 30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0원짜리 그렇게 안 만들고 지금 다 회수돼서, 그래서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10원짜리 있으면은 사실 그거의 시가는 그 액면가 10원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훨씬 싼 재료로 만들죠. 10원짜리 동전을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이런 지표조차도 액면가와 뭐가 시가에 괴리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도대체 뭘로 가치 측정을 하는 게 마땅하냐?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2번에 대한 답은 절대적인 답은 없다.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액면가를 평가한다, 시가를 평가한다, 또는 무슨 장부가를 평가한다, 또는 어떤 이론에 기반해서 이론가를 평가한다, 어떤 모형에 기반해서 모형에 평가한다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가 그 마켓 밸류로 평가한다는, 보통 우리가 이 마킹 투 마켓 시가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킹 투 마켓도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식이다 이런 것들은 이거 비상장 기업은 아예 그럴 리가 없고, 상장된 주식이 워낙 이게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거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시가평가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자산 중에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 들고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거 시장 갖다 팔았을 때 가격 얼마냐? 이게 시가거든요? 모르지. 팔아봐야 하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이 부동산 앱 중에 요즘 직방이라고 이거 좀 많이 유명해졌죠? 직방 들어가면은 각 부동산마다 시가가 나오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나오는 시가하고 다릅니다. 주식시장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때 시장에서 계속, 시장에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 그거 이제 굉장히 원활한 거래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가평가 또는 마켓밸류 평가가 되겠는데, 이 직방에서 고지하는 시가는요, 이건 직방이라는 회사가 지네가 빅데이터 이용해서 시가를 데이터로 추정하는 거예요. 어떤 통계적인 방법, 계산경제학적인 방법을 써서, 또는 요즘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 써서 시가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 갖다 팔았을 때 부동산이 맨날 주식처럼 이리저리 샀다 팔았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추정 시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가를 추정하든 본질적인 가치를 추정을 하든 하여튼 가치 평가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고, 이게 결국은 잠복가를 평가할 거냐 시가를 평가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공시지가 뭐 이런 게 있죠. 공시지가. 이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시가는 또 다 다르죠. 그래서 요걸 갖고 또 뭐를 내요? 우리 부동산세, 이런 지방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그런 거 세금 매기는데 또 기준 가격을 사용하는 게 또 공시지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이 모든 가치 가격은 다 변하기 마련이고, 이걸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이 방법으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평가 방식은 있으면 좋은데, 없다. 우리 경제학이나 또는 파이낸스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가치평가 이론, 옵션 평가 이론, 옵션 가격 평가 이론, 또는 보험 가치 평가 이론, 모형 등등 많이 나오는, 이것도 그냥 이론과 모형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도 어떤 특정한 모형에 기반한 거예요. 이게 그냥 지멋대로 막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마킹 투 마켓이 아니고 마킹 투 모델, 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모델에 기반해서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일단 이 관심을 장부가냐 시가냐 요거에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가치평가 방식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감정평가사 이런 직업 있죠. 이것도 이제 자격 따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사람들 이제 사실 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지. 왜냐면 여러 가지 감정평가가 진품 명품 감정하는 게 아니고 자산 가치 평가하는 겁니다. 자산 가치를 감정하고 평가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가치평가 추정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로
장부 가치냐 시장 가치냐의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회계 기준의 방식은 이 장부 가치, 장부 쓸 때 어떻게 하면 시가를 좀 잘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많이 궁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회계 기준 중에 미국의 갭, 그 기존에 이제 그 기업 회계 기준이라 불렀던 이 갭 시스템이 있고, 요즘 국제 회계 기준으로 쓰자고 할 IFRS 시스템이 있겠는데, 여러분 이거 좀 자세히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자, 미국 US 갭은 여전히 그 미국은 이거 IFRS 안 쓰고 자기네 이거 갭 쓰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규정 중심 회계다, 룰 중심이다. 요거는 보통 우리가 프린시플 원칙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갭에서는요, 자산을 보통 그 히스토리컬 코스트 또는 이제 구매했을 때 취득가를 그 장부가로 계산을 하는데, 요 IFRS는 최대한 뭐를 시가를 좀 반영하겠다 이런 노력이에요. 시가를 최대한. 이것도 뭐 지멋대로가 아니라 이제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종종 쓰는 말이 이제 공정가치평가다. 공정가치평가를 하겠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이 공정가치평가지, IFRS에 따른 공정가치평가의 그 공정가치가 완전히 페어한, 말 그대로 공정한, 절대적으로 페어한 가치평가다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정가치평가다. 그 최대한 현재 좀 시가를 반영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거고, 과거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취득가. 그러니까 기계를, 얘 부동산을 한번 샀다. 부동산을 내가 10억 주고 샀다. 빌딩 샀다 그러면은 이거 거의 대부분 뭐 물론 감가상각이 약간 있긴 하지만은 이거 그냥 쭉 그냥 10억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부동산 10억짜리 사서 10년 전에 샀는데 10년에 샀지만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20억 정도는 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장부가에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IFRS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 그 IFRS에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연결 재무제표가 뭐냐면, 이 뒷장에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100원이 있다고 합시다. 100원. 그래서 회사 하나 설립했어요. 자본금 100원이죠. 근데 자산도 100원입니다. 100원인데, 자, 근데 처음에는 100원이겠지만 내가 요거를, 자, 20원을 따로 80원은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있고 20원을 갖고 따로, 자, 이거 회사 A고 이제 회사 B가 있는데 20원짜리 회사 B를 설립을 했어. 그럼 자본금이 역시 또 20원이 되고 여기 또 뭐가 돼? 그 자산이 2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100원을 갖고 A 회사 100% 지분으로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A 회사를 지배를 하고 B 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누굽니까? A 회사기 때문에 내가 A 회사를 지배하니까 사실 간접적으로 지배하지만 내가 사실 B 회사까지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배하는 회사의 총 자산을 계산을 해보면 이쪽은 100원하고 이쪽 뭐가 되고 120원이, 이쪽 얼마가 돼? 20원이 돼서 토탈 얼마가 돼요? 120원이 돼. 이게 뭔 소리야? 처음에 얼마밖에 없어서 100원밖에 없었는데 난데없이 20원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일종의 요 20원이 여기서 이쪽에 20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건 이제 가공자본이다. 이거 없는 건데 사실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된 거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왜 그래?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이거에 있는 거야. 이거 출자.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한 거야. 이게 주식 투자를 했겠지. 주식 납입자고 내가 주주가 되면서 내가 20원 여기다 납입하고 주식 받았겠죠. 이쪽에 금융거래를 한 거야. 금융거래를 하면은 네팅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이게 우리가 넷 개념이 아니라 그로스 개념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100원 있는데 그 100원을 빌려주고 빌려간 사람이 또 빌려주고 하면 계속 채권이 늘어나죠. 금융자산 전체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 국부 계산할 때 다 캔슬하고 시켜야 된다고 했었지. 전체 대차대조표를 그리게 되면 다 캔슬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우리가 이 가공자본 때문에 이게 총 자산이 쓸데기 없이 늘어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A 기업하고 B 기업은 연결된 회사로서 이거를 전체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작성하자? 통째로 작성한. 요게 바로 뭐다? 연결재무제표다. 연결재무제표다. 그래서 IFRS에서 이거 꼭 작성하라는 거고요. 당연히 A 기업의 별도의 재무제표도 작성하고
B기업의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헷갈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출자 관계 때문에 이런 금융거래 때문에 헷갈리니까 뭐 또 연결 재무제표도 어떻게 해라? 작성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연결 재무제표가 되겠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국부 얘기할 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국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국민 전체적인 뭘 작성하자? 국민에 속하는 가게도 있고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고 뭐 정부도 있고 이거 통째로 각각의 대차 대조표 작성해서 총자산 합치면 그게 국부가 아니죠. 이거 통째로 국민 전체적인 연결 대차 대조표 작성한 그게 바로 뭐다? 국민 BS다. 국민 대차 대조표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뭐가 나오게 된다? 국민 전체적으로 다 캔슬아웃 되는 여러 금융자산들은 전부 다 캔슬아웃 되고 국민 순자산 진짜 순자산만 남는다. 국민 순자산만 그게 우리나라 얼마라고요? 1.3경원이다. 1.3경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대차대조표 계속 알아봤고요. 자, 우리 가치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과제 하나 간단히 내고 다음 시간에 그 가치평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